40일 넘게 이어진 장마에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유례 없이 쏟아진 폭우로 인명피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북상하고 있는 태풍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역대급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긴 장마가 있었고 네. 강수량도 굉장히 많아서 9년 만에 피해가 최대일 정도인 이 상황에서 태풍까지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다 보니 예.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현 상황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우선 그 태풍의 재난 요소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태풍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태풍은 중심 기압이 낮기 때문에 강풍이 붑니다. 그리고 중심 기압이 낮기 때문에 해수면이 솟아올라요. 그리고 많은 강우량을 갖고 있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이제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 우리 피해를 낳을 수가 있는데 태풍이 접근하는 해안가로 제발 우리 국민들, 청취자 여러분 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가에 가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부탁을 해도 가면 위험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지만은 그래도 구경거리이기 때문에 예, 호기심에 갑니다. 제발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교수님께서는 지금 사실 태풍의 경우에는 제주도 동쪽에 위치해 있는 상황, 내륙에 접근을 아직 안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태풍 전서부터 해서 호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았거든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올해 집중호우는 아무래도 좀 이른 시기에 그 태풍 이전에 많이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상대적인 대처가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태풍까지 겹치게 되면은 태풍이 이제 뭐 대규모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자체도 중형 이상이고요. 예. 최대 풍속 20m/s 이상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간판이 추락하고 그다음에 침수 위험이 높아지고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011년 이후에 최대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태풍 이전에 지금 폭우와 관련해서도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례적으로 좀 길기 때문에 피해 양도 많고요. 네. 폭우는 최근 그 30년 통계를 보면 매 10년마다 통계를 보면 한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우에 따른 피해는 집중호우, 폭우 동반한 이후에 태풍까지 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초기 대처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서 피해를 키우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현재 제주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오늘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본격적으로 비 피해를 줄 것 같습니다. 네. 지리산 부근에는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된 상황인데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역들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의 세 가지 재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먼저 그 폭우, 호우를 우리가 굉장히 주의롭게 봐야 됩니다. 이 비는 태풍 중심에서부터 전후 사방으로 이제 태풍의 눈이 있기 때문에 전후 네. 사방으로 이 강한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고 또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비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강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큰 강이 못 나가게 되면 지류도 강으로 또 못 들어오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역류 또는 침수 또는 범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계신 그 태풍 권역 안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 잘 관찰을 하셔서 제발 농경지 때문에 나가서 물꼬를 트기 위해서 나가시는 일에 없기를 바라고 또 선박은 이미 지금쯤이면 완전히 다 고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고박되지 않았으면 그대로 두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나가시면은 인명 피해를 볼 수 있는 예. 아주 좋은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런 무모한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풍 피해에 오진 않았지만 예보가 된 곳이라면 미리 좀 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네. 것들을 좀 대비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초두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집중호우 이후에 태풍의 대응이 겹치면서 그 재난은 뭐 완화 준비의 사전 대책과 대응 복구의 사후 대책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그 집중호우에 대해서 지금 구조까지 그리고 복구까지 있는 단계에서 태풍까지 겹치게 되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그 복구보다는 태풍을 포함한 병행되는 호우에 병행하는 대응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구조 활동을
벌리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좀 그 안전 시설에 주의하시는 부분도 중요하고 예. 또 구조력에 대한 지원 집중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남부지방에 비가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그 피해가 수습되기도 전에 이렇게 태풍이 또 북상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일반 주민들,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비가 왔기 때문에 땅 속에 물이 찰 만큼 찼습니다. 우리가 함수율이 이제 거의 완전히 포화된 상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폭우가 쏟아지면은 산사태가 난다든지 또는 예. 땅의 꺼짐 현상. 왜냐하면 물은 흘러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안에 작은 모래 입자들이라든지 토사 입자를 끌고 예.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예. 공동이 생겨가지고 미끄러진다든지 함몰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외출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예. 지금 집안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축대나 옹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죠. 붕괴 위험이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조금 이제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은 또 기상 상황의 여유가 있으면 축대 주변에 즉 옹벽 주변이나 아니면 이런데 물 흐름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물길을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이제 도시에서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내 집 앞에 가 보면은 도로에 물이 하수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수바지라고 하는 물구멍 시설이 반드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청소 좀 수시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각종 쓰레기, 비닐 조각, 스티로폴과 또 광고 전단지 같은 것이 와가지고 물구멍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내 집이 침수가 될 수 있는, 특히 지하실 침수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앞에 청소는 적어도 내가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예. 가능한 한 집에서 안 나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피해 상황들을 항상 그 취재 기자를 연결을 해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비 피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집 안에 있었던 가재 도구들을 다 밖에다 꺼내놓고 말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태풍이 오게 되면 강풍이 불기 때문에 왜 바깥에 있던 입간판도 들여놔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참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로서도 닥치지 않았던 상황에 닥치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공권력에 대한 행정력도 요소요소에 미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한 대형 사고라도 하나의 사고는 뭐 119에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자조적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재난의 기본은 최초의 재난의 구호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변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추정적으로 행동하실 부분이 아니고 또 이렇게 태풍이 오면 당연히 가재도구를 안으로 들이고 네. 그리고 내부의 전기가스 위험시설 같은 것들을 또 차단해두고 이런 식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남해안 이야기를 계속 좀 해보면 이번에 만조 시기하고 태풍 영향을 받는 시기가 겹쳐가지고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다 보면 그만큼 파도가 높게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해안가나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네, 태풍의 위험 요소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압력이 낮아서 수위를 높이는 현상에다가 만조 자체로서의 수위도 높고 그렇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특성상 배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수구 자체가 막히는 초동 대처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에 따른 배수는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져서 바닷물 쪽으로 배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 물이 빠질 곳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네, 침수 지역에 있던 분들은 침수가 시작되거나 사실은 인근 지역에서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때 움직이시면 사실 늦습니다. 그래서 과거적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침수나 발생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즉시 선제 대피하시는 것을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좀 마련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는 없죠. 다만 이제 부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이 재난관리 공직자들이 제발 현장으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관리 공간 안에 있는 지역민들을 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장 상황을 좀 잘 파악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건 사전에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적어도 5월 달까지는 점검이 다 돼야 됩니다. 모든 시설은 점검이 이미 돼야 미리 되는. 점검이 됐어야 그런데 되는 거군요. 이번에도 보면은
산사태가 나고 나서 예. 그다음에 침수 사태가 나고 나니까 이제 뭐 일제 점검한다고 그래요. 일제 점검하는 것은 이건 몇 년이 걸립니다. 전국 공무원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최소한 3, 4년 걸리는데 하루아침에 전수조사 이거는 헛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런 거 듣기 좋은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걸 국민들은 믿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 관할 구역, 자기 관할 시설을 평상시에 좀 들여다보고 점검해놓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운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이번에 부산의 지하 그 차도에 3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거기도 관리자가 자기가 관리인지 책임인지를 몰라요. 아이고. 그러니까 점검을 안 하고 펌프도 사전에 점검을 안 해놨죠. 그러니까 사고 난 이후에도 자기가 관리 책임인지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감사에서 나타났잖아요. 이렇듯이 그런 걸 좀 분명하게 시설 관리 책임 주체를 분명하게 하고 관리 매뉴얼은 웬만하면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또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난 안전 문자든지 모든 정보가 지금 엄청나게 과다할 정도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정보가 많다 보니까 안전 그 정보에 대해서 둔감해졌습니다. 둔감해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이냐? 나는 절대 안 다치고 고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도적인 안전 예. 불감증이 생겨요. 이거 과신하지 마시고 좀 겁을 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예. 지금 조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홍수 피해나 뭐 침수 피해나 산사태나 뭐 이번에 태풍까지 여러 층위에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시는데 사실 이걸 지금 관리하는 수체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재난 시에는 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재난 컨트롤 타워를 결성하지만 평상시에 저 완화 준비 사전 대책을 세우는 데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중간부처들이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재난이 발생된 이후에 보면 그 사각지대, 자동차로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평 펜션 사고 같은 경우를 예. 보더라도 산사태 같은 경우는 산림청이 주관을 해서 전국적으로 관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과수원 농지라서 그 관리가 안 되었던 그런 사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관 부처가 전담을 하는 것은 맞지만 또 긴급 시에 평상시에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책임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호우 피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와 범람했던 지역들도 많이 있었는데 서울에선 또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출근길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팔당대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통제하는 지역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 계속 비가 내린다라고 하니까 팔당댐 방류량도 높아지고 있고 지금도 방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렇다면 이게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댐 그렇죠. 방류이지 예,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강 수위도 범람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한강이라고 그러면 우리 이제 한강 본류는 팔당댐 아랫부분을 우리 이제 한강 예. 본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한강의 그 좌안 흐름 방향에서 왼쪽으로 우리가 좌안이라고 하는데 남쪽을 보면은 제방도로, 올림픽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방도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제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제방의 역할도 하고 도로의 역할도 하고 또 강북쪽에도 시설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강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어느 기준을 만들었냐면 팔당댐에서 최대로 방류할 수 있는 1초당 37,000톤, 뭐 통상 톤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걸 기준해서 모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한강으로 들어오는 탄천이나 왕숙천이나 안양천이나 반포천 같은 지류들 있죠. 네. 지류 부분에서 범람할 수가 있습니다. 범람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한강 자체는 뭐 일시 잠겨가지고 교통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넘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괜찮다는 말씀이신데 예, 예. 이렇게 굳이 한강을 저희가 여쭤봤는데 사실 시내 쪽, 그러니까 강남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잠기거나 범람할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범람은 아니고 침수죠. 침수죠. 예, 예. 왜냐하면 물이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특히 이제 방금 강남역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예. 서울 시내 34개 그 상습 침수 지역의 대표적인 것인데 여기는 물이 사방에서 모입니다. 북쪽에서도 강남대로를 따라서 모이고 동쪽에서는 또 모이고
대란로를 따라서 남쪽에서는 뱅뱅사거리에서부터 북쪽으로 모여가지고는 서쪽으로 물이 옮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포천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반포천이 좁고 굉장히 완만하거든요. 그리고 네. 물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웠었냐면 강남역에서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큰 터널을 뚫어가지고 지하 터널을 뚫어서 한강으로 퍼넘기는 그런 계획 설계까지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시에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걸 인지하지 않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동에 보면은 침수 피해가 상당히 발생해서 거기에는 배수 시설을 대규모로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있고. 이번에 아무런 문제 없이 물을 지표에 떨어진 물을 전부 터널로 넣고 그것을 안양천에서 푸는 게서 지금 침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대규모 지하 시설을 미국도 그렇고 특히 일본은 그런 대규모 지하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계속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책 결정하신 분들이 땅속에 있으니까 시민들이 보지를 못하잖아요. 효과가 없어요. 표가 안 나니까 표가 안 되는 겁니다. 앞에 표하고 뒤에 표는 표의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표가 안 나기 때문에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지역에서 그런 추가적인 배수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설. 그런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이 어디 있는 겁니까? 많이 있죠. 상습 침수 지역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은 강남 같은 데는 대규모 지하 터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당 사거리도 예. 침수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보시면은 밑에는 잘 돼 있어요. 사당 그 천 자체가. 그러나 위에서 도로 위에서 물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아까 도로 위에서 하수관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도로 옆에 놓으면 아까 우수바지란 말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이 도로의 표면에 있던 물이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그 시설이 예. 있습니다. 폭은 40cm, 길이는 옛날식으로 50cm도 있고 70cm도 있고 1m짜리도 있는데 이걸 상습 침수 지역에서는 뭐 20m, 30m 간격으로 할 게 아니라 연속으로 쳐가지고 네. 도로의 표면에 떨어진 물이 하수관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서울시내 것이 강남역과 예. 사당 사거리다. 그 외에도 시가지 침수는 그것이 주범입니다. 뭐 제 지금 핸드폰에 보면 엄청난 사진들을 막혀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 번 뚫어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디선가 골목에 있던 시로폴, 비닐, 그다음에 특히 광고 전단지 이건 물에 녹질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니까 내 집 앞에 물구멍은 내가 청소해주는 가게 주인이든지 해서 전부 다 그런 그 시민 협조가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강의 범람 위험과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일단은 지금 경기 북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진강의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북한이 환강댐에 수문을 열어서 군남댐이 지금 최고 수위를 기록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환강댐 방류의 경기 북부의 그 지류에 대한 위험은 이제 조예가 깊으신 조원철 교수님께서 훌륭한 말씀해 주시길 기대하겠고요. 방제 쪽으로 좀 말씀 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경기 북부재난본부에서 지금 현재도 최근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본부와 시 소방서 차원에서 수시로 지금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경기 북부는 남부와 북남부로 구별이 되지만 아무래도 그 경제적인 규모나 이런 부분이 취약하고 또 산간 도로에 인접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산림청 단위의 어떤 대규모 주거단지나 국도 주변의 어떤 산사태 대책에서는 사실은 다소 소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지역에 포함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순찰 점검을 통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함수량이 워낙에 많은 상태고 그러면 예. 이 그 국토가 깎이는 것은 풍수해라 그래가지고 물 닿으면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다 머금은 상태에서 이제 태풍 그 바람 영향까지 또 간접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쪽 북부 지역이 약간 행락 시설도 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 또 외곽의 어떤 외식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외출을 자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러 가시는 데는 절대 없어야 되겠고 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과거 수년간 어떤 침수나 이런 우려가 있었던 부분에서는 선제 대피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네, 덕부초 주신 군남댐에 말씀 대해서 조금 주십니까? 보도해서 예, 말씀해 네, 네. 주십시오. 군남댐이 지금 만수가 됐다 그러는데 예. 만수가 되면 그 수면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남방 한계선까지 군사분계선 남방 한계선까지 그 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은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군남댐을 우리가 계획을 할 때 한 10m 정도
또는 뭐 적어도 한 7, 8m 정도 더 높여놓으면은 그만큼 물을 더 저수할 수 있고 비상시에 네. 북한 쪽이 환강댐을 아무 통보 없이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예. 방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상시를 위해서 더 많이 저류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두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사시에 그런 높인 상태에서 만수를 시키면은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북한 지역도 침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도 환강댐 방류를 함부로 소식 없이 전해주는 것이 없이 방류는 하지 못할 겁니다. 예. 그리고 임진강이나 우리 한탄강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한강 하구하고 만나는데 이게 서해가 만조가 되고 한강에 물이 많이 내려가면 임진강에 물이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임진강 하류부에는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거죠. 이번 인근 같이. 주민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그럼 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댐 상황을 주변 분들은 다 통보를 받고 있거든요. 물론 통보되기 전에 비가 많이 오면 다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임진강 주변 분들은 지금 상당히 그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그 댐 상황에 따라서 발령하는 그 안전 경고를 잘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댐 관련해서 의암댐 사고 실종자 수색 관련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4명 사망했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에 1명의 추가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춘천시청 주무관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비 소식도 계속 있었고 물도 흙탕물이라 수색이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수색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수색은 연 인원 2천여 명 가까이 투입을 해서 수색을 적극적으로 하시다가 네. 이제 지금 현재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잠깐 개인 사이에. 근데 이제 호우와 이런 게 되면서 헬기나 드론 이런 수색을 좀 중단하고 좀 소규모 수색으로 가시는 중인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인명사고를 여러 인명사고를 수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우리 또 용기 있게 말씀하고 잘못된 점을 용기 있게 지적하시는 교수님을 제가 좀 본받자면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인명에 대한 우선에 대한 중시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투입을 어떻게 자의적인 어떤 조치였냐 아니면 지시에 대한 부분에서 유가족분들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설왕설래하고 계신데요. 그런 면만 보더라도 이런 재물적인 그런 구조 이런 부분 때문에 인명이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에 과연 투입이 되었어야 하는지 이 현재는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호우 태풍도 마찬가지고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전하면 좋겠지만 예. 그 대응과 조치에는 중대성과 경중이 있다는 것을 꼭 어떤 전문적인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이렇게 물이 굉장히 좀 흙탕물이거나 비가 같이 내리고 있을 때는 앞서 헬기나 드론을 띄우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후 책임 문제는 저희가 이제 뒤에 또 다룰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직까지도 실종자 수색이 좀 진행 중인 와중이라서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오늘 1명의 추가 실종자가 발견이 된 것도 도보 수색을 하는 와중에 또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도보 수색이라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 그 주변 하천 강류를 따라서 좀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수색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네. 산간에서의 수색은 이제 탐침 수사까지 수반을 하는데요. 이렇게 찔러가면서 다 보는데 예. 이런 번면에서 그리고 강하게 수리가 흐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외관적인 점검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헬기와 드론의 부분에 대해서는 헬기와 드론이 상당히 현재 호우 상태는 위험합니다. 예. 우리가 바람이 강하게 불면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물 같은 경우는 질량적으로 공기의 850배 정도가 무겁습니다. 그러면 강한 호우가 일정한 속도도 아니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왔다가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시야도 가리게 되고 그다음에 헬리콥터나 드론에 하는 물리적인 충격도 틀려지기 때문에 네. 드론은 자체가 또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통해서 화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소의 한계가 있고 헬리콥터는 인명 위험을 또 수반하기 때문에 현재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어떤 도보 수색, 외관적인 유관 수색 말고 그런 위험한 수색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덧붙이실 말씀 예. 있으신가요? 네.
방금 이제 헬기의 안전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예. 우리 의암댐 밑에 북한강을 보시면 양쪽이 전부 산입니다. 태풍이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강풍 또 지역적으로 돌풍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헬기 수색은 굉장히 위험한 수색 방법입니다. 드론도 물론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강가에 이제 도보로 육안으로 관찰하는 그런 그 인력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산사태 피해 상황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폭우 특히나 산사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전국에 발령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단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왜 심각하냐면은 지난 여러 주간 동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비가 많이 오면 땅 속에 물이 가득 차버려요. 그러면 미끄러지기 직전입니다. 거기다가 더 호우가 내리면은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어디에 뭐 지역 따질 거 없이 다 최고 상태의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이번 이제 산사태와 관련해서는 뭡니까 태양열 발전 시설을 산자락에 많이 시설해서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펜션 개발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 펜션은 주변 경관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 밑에다가 펜션을 개발했어요. 산자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안 자른다고 하더라도 산 가까이에다 있다 보니까 산사태가 나면 그것이 밀려와서 펜션을 덮치고 또 산자락에 그 산 얕은 경사면에 개발한 그 태양열 발전이라든지 예. 또는 그 과수원 같은 데서 이번에 사고가 많이 났죠. 특히 이제 태양열 발전 시설이 그 문제가 된 곳은 거기는 가서 더 이상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리 조각이 워낙 많이 파편이 들어가 있어서 접근하기가 사람들이 가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를 저희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말씀하신 그 태양열 발전 시설이나 과수원이나 이런 요소들마다 좀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렇죠. 아니면 뭐 비해량이 워낙 많았기 첫째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가 많고 예. 태양열 발전 시설 단지를 만들면서 그것이 이제 땅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흙을 예. 이제 평탄하게 하든 또는 경사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둥을 박을 때 태양열 판을 이제 걸치기 위한 기둥을 박을 때 건드리지 않은 깊은 땅까지 더 기둥을 더 깊이 박아야 돼요. 그리고 단지가 있으면은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단지 속으로 못 들어오도록 배수로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예. 물은 흐르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땅을 건드려가지고 땅이 약해진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면 무너지기 마련이죠. 그럼 조례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좀 마련할 다 때 있죠. 예. 시설 기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감독이 되고 점검이 되고 또 운영이 되는지 하는 데는 절대적인 물음표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사태가 주로 일어나는 곳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네, 그 산사태의 원인은 내적, 외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예. 내적인 부분은 뭐 지형, 지질 그리고 나무가 생긴 수종의 상태가 있겠고요. 외적으로는 이제 강우량, 풍수해, 뭐 지진까지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아무래도 번면 이게 경사면으로 하게 되는 사면과 그다음에 옹벽으로 하는 이런 제방에 대한 부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이게 그 설계나 그런 기술이 사실은 우리도 그 사방법이 제정된 이후에 엄청난 발전을 많이 거듭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듭해왔는데 이런 기술이 골고루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2011년 우면산 산사태를 보면요, 예. 그 대형 산사태가 얼마나 그 주변에 큰 그 사고와 재난을 일으키는지를 잘 교훈을 줬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응의 복구 단계에서는 100년의 강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면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은 이제 배수 같은 건 다 물론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관리를 잘 한다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강우가 와도 버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한 그 지역 하나만을 다시 상향해서 복구한다는 부분보다 전체적인 부분이 필요한데요. 좀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 새로이 조례를 만들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과거에 지어졌던 80% 이상의 기존 시설물들은 보수 보강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뭐 주변에 산림이 있다거나 이러면 우선적으로 좀 대피를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렇습니다. 주관부처가 이제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피해가 큰 대규모 주거단지나 국도 주변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소규모 지금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펜션이나 어떤 몇 가구 안 되는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네.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각이 없고 그리고 좀 골고루 전문가들이 발굴을 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위험시설을 지정해놓고 위험시설만 계속 관리를 하면 네. 취약지구가 아니었던 부분에서의 재난에 대해서는 대응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전문가의 발굴을 통한 어떤 능동적인 그런 사전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거기 앞으로- 하나 제가 예. 첨언을 하고 싶어요. 예. 산사태 방지를 위한 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곡에다가 소위 사방댐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 절대 필요한 시설이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사방댐이요. 사방댐이라고 그래서 토사가 무너지더라도 거기 일정한 거리 내려와가지고 거기서는 대규모 이제 막아줄 수 튼튼한 있는. 댐을 막아놨기 때문에 더 예. 이상 안 내려오도록 해놨는데 문제는 그걸 유지 관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한여름 지나면 토사가 흘러가서 메꿔지지 않습니까? 예. 그걸 퍼내줘야 다음 사태에 대해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데 예. 우리나라의 모든 게 문제가 하나의 시설을 하면 그게 안전한 걸로만 생각을 해요. 사람도 태어나서부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먹거나 뭐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다 해야 되는데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 시설은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하냐? 맡은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산림청도 있고 사방과 관리, 이 산사태와 관련해서는 산사태도 있지만은 이제 산림청도 있지만은 226개 시군구 지역 관리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제발 현장에 자주 나와서 상태를 보고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말씀해 그렇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차차 더 부족했던 부분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대비라는 차원에서 옹벽을 쌓아두면 이게 산사태가 이제 주변으로 한 곳에 몰려가는 것들을 좀 퍼뜨려서 그 힘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그게 또 무너지면서 더 큰 피해를 주는 경우들도 있다. 그렇죠.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좀 어떤 의견이신가요? 왜냐하면 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버텨주는 거거든요. 버텨주기 때문에 못 버티면은 모든 것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터질 수 있으니까 더 큰 피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옹벽을 아예 그야말로 설계 규모를 키워서 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예. 이 옹벽이라는 게 이제 주로 콘크리트 구조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연이라고 하는 산악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 그렇게 간편하게 해버려요. 그러면 설계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주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튼튼한 옹벽을 만들되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조금 모양도 소위 예쁘게 잘 해주면 좋겠고 가능하면 이제 이 옹벽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습니다. 뭐 철심을 박는 경우도 있고 목재 틀, 방틀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는 사방 그 공학적인 예.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그것들을 있습니다. 이제 잘 실천을 해서 미리 예. 또 사전에 좀 대비를 철저히 해둬야겠네요. 예, 이것 역시 산속에 있다 보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안 나니까 표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산사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좀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발생 시에 지금 대피 요령 같은 거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는 현재 그 외적 요인이 충만한 상태고 또 가중이 될 거고요. 그 지질 자체가 함수량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물을 다 먹으면 스펀지는 물을 한 방울도 더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럼 영향이 되면은 그 피해는 전부 다 산사태 같은 유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사면과 옹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그 사면회 같은 경우는 5배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고 또 개천 같은 경우 급류 같은 경우는 또 1km 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주거 시설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상 못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변에 그런 그 상당히 좀 국도 주변, 뭐 예를 들어 다 지어진 이번에 그 곡성 산사태 같은 경우는 국도 인근에 사고가 났습니다만 국도 주변이나 대규모 주거단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외의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 징후를 예의주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주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관 점검은 아무래도 그
양적으로 지금 짧은 시간에 전국을 전수 검사한다는 것은 초대에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집 주변, 직장 주변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상 징후가 발생된다면 즉시 조치가 안 된다면 어떤 신고를 게 통해서. 있습니까? 이상 징후. 징후가 뭐가 있을까요? 네. 산사태 징후라고 하면 일단 지진은 지금 아니니까 수해로서 물이 흙을 자르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흐르던 그 개울물 같은 데서 흙탕물 같은 게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안 쏟아오르는 곳에 솟아오르게 되고요. 예. 또 이렇게 산에 있는 산기슭에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길을 따라서 흙탕물이 내려온다든가 이런 징후가 되면 예. 지금 물을 완전히 머금고 있는 스펀지이기 때문에 새로 있는 물들이 그 산들을 자르고 있는 형태입니다. 또 이게 완전히 또 이제 직전의 상태로 진행된다고 하면 땅에 진동이 느껴지고 또 큰 나무들이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큰 소음이 이렇게 우두둑 우두둑한 소음도 들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 상태까지 간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고요. 그 이전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제반 공사가 안 돼 있는 산간 인근에 소규모 있는 주거 불악단지 주민들께서는 예. 최소 마을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하시든가 그리고 좀 더 떨어져서 선대피를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산사태 이야기 나눠봤고요. 요즘 다니다 보면 인도에 물웅덩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발을 담그고 가다 보면 감전사고 위험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도 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도로변에 보면 전력선도 있고 통신선도 있고 각종 그 전기를 통과시키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입간판들이 많아요. 시가지에는. 입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전기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거 관리 안 함으로 인해서 물 속에 전기가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예. 제발 물이 보인 도로는 건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해 전입니다만 제가 사진도 갖고 직접 찍은 사진이 있는데 사당 사거리에 물이 한 20cm 내지 30cm 정도 물이 차 있었어요. 네. 차서 흐르고 있는데 5분의 여성분들이 일행은 아닙니다만 한 분이 건너니까 다 뒤따라갔어요. 근데 맨 뒤에 가던 분이 하이힐을 신고 물속을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예. 미끄러우니까 신발이 벗겨졌지 않습니까? 그 신발을 찾기 위해서 엎드렸다가 물속에 순간적으로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가서 목숨을 달리하는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태가 났듯이 그런 예. 전기 감전도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제발 물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비가 오고 난 후가 사실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네. 수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또 마르고 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다가는 거기가 이미 또 약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특히나 공사 현장 같은 경우가 더 그럴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면 좋겠습니까? 네,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공사 현장 특별 진단 이런 걸 다녀보면 예, 현재 그 제도적으로는 뭐 산업안전공단이나 소방청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의 어떤 배수 조치나 이런 시설들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하는 공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완공 이후에는 다 이제 폐기가 되기 때문에 비용의 지출로 생각을 해서 네. 최소화해서 하고요. 또 어떤 작업, 그 외부에서 작업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분들께서 실내에서 또 작업을 하고 그런 위험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밑으로 파내려간 물은 또 디워터링 건수라고 해서 우물처럼 또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솟아오르는 물, 또 일시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 이런 부분에서 저층부 근로자분들께서 침수 피해가 있을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그 호우 시의 어떤 근로자분들 사망 사고 사례를 보시면 이게 왜 들어가셨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의아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개개인의 근로자의 판단을 가지고 재난의 안전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작게는 공사장 자체 안전관리 책임자분들 그리고 관할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해서 예. 당연히 공사 중단해야 되고요. 공사 중단해야 되고 저층부에서는 또 어떤 유수에 대한 땅 꺼짐 해상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 교수,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